발췌, 전원경 예술도시를 만나다 유겐드 민키. 15.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환영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마드리드는 유럽에서 그리 이름난 도시는 아니다. 별 기대 없이 마드리드에 들어서는 이들은 자신들을 맞아주는 새롭고 아름다우며 당당한 도시에 놀라게 된다. 거리는 화려한 건물들로 가득 차 있고 넓은 광장은 화려함에 극치를 이룬 왕궁들이 관광객들을 경탄하게끔 만든다. 3.418개의 방이 있는 마드리드 왕궁의 크기와 화려하면서 유럽 제1가는 규모를 자랑한다. 지하철은 유럽 어느 도시보다 쾌적하고 신속하며 물가는 싸고 고온지대에 있어서 날씨는 늘 화창하다. 해발 600m인 마드리드는 유럽 각국의 수도 중 고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 347. 마드리드는 16세기 들어서야 스페인의 수도가 된 파리나 런던, 로마 등에 비하면 비교적 역사가 짧은 도시다. 수도가 될 무렵에도 인구가 3.000명에 불과한 마을이었고 주변에 강이 없어서 거주하기에는 적당한 조건이 아니었다. 마드리드의 많은 웅장한 건물들은 1700년대에 들어 지어지기 시작했고 왕궁 역시 1734년에 완공되었다. 이런 역사 때문에 마드리드는 여타 유럽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신도시 같은 느낌을 준다. 347. 스페인은 유럽의 여느 국가들에 비해 확연히 색다른 느낌을 주는 나라다. 왜 우리에게 스페인은 유럽이면서 유럽이 아닌 느낌을 주는가? 가장 중요한 점은 스페인의 복합성이다. 스페인은 큰 나라다.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는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스페인이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된 것은 1500년의 일이었으나 그 전후로 스페인은 늘 다양한 국가의 연합체였다. 지금도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격렬한 지역 감정과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무대다. 수도인 마드리드 역시 17세기까지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건설한 구시가와 1819세기에 부르봉 왕가가 건설한 신시가지로 나뉜다. 마드리드에서 35km 정도 떨어진 톨레도는 마드리드가 건설되기 이전까지 스페인의 수도였다. 구시가와 신시가지 마드리드, 그리고 톨레도, 이 세 곳의 마드리드에는 16세기 스페인 황금시대의 추억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다. 348. 스페인은 유럽에서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독실한 카톨릭 국가로 손꼽힌다. 작가 장 모리스의 표현을 불리자면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인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국가이거나 미얀마가 불교 국가인 것과 유사한 의미다. 종교에 대한 집착과 열정이 이 정도로 강한 이유는 역시 800년 가까이 계속되었던 레콩키스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종교란 곧 유혈투쟁을 의미했다. 레콩키스타가 1492년에 승리로 막을 내린 후에는 멀리 남아메리카와 아시아로 사륙과 투쟁의 장이 확대되었다.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 사람들이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신대륙에서 벌인 잔인한 학살을 모두 종교의 이름 하에 행해졌던 일이었다. 349. 카를로스 5세와 그의 아들 펠리페 2세 시대의 스페인은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전성기를 맞는다. 합스부르크가는 결혼과 전쟁을 통해 스페인을 비롯해 나폴리,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남부 대부분과 밀라노, 플랑드르, 프랑스, 부르고뉴를 손에 넣었다. 여기에 더해 스페인은 남아메리카 대부분과 필리핀, 텍사스를 해외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다. 오늘날의 볼리비아, 페루 지역에서 마드리드로 공수되어 온 은의 가치는 매년 400만 파운드로 당시 잉글랜드 한 해 예산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16세기 스페인은 가히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릴만 했다. 349. 그러나 종교 재판, 유대인 추방, 무슬림 추방 등 종교적 순혈주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스페인의 몰락을 불러왔다. 특히 레콘키스타 이후 유대인들을 이슬람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모두 국외로 추방한 조치는 국가의 파국을 가져오는 결정적 실책이었다. 스페인 경제를 움직일 중추 세력이 없어지면서 국가 경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349. 카톨릭 부부왕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디난도 왕은 결혼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으나 이는 거꾸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자손 카를 5세가 스페인 왕으로 부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사벨라 페르디난도 사이의 아들과 딸들은 대부분 자녀를 낳지 못하고 단명했다. 둘째 딸인 후아나는 실성한 상태였는데 이 실성한 딸이 합스부르크가로 시집가서 부부왕에게 유일하게 외손자 카르를 남겼다. 그 결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가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가 되었다. 그는 스페인 왕이기 이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으며 통치 기간 중 상당 부분을 플랑드르에서 보냈다. 350. 왕이 국가에 없다는 문제는 끝내 극복되지 않았다. 왕의 부재를 메꾸기 위해 스페인은 관료제를 발전시켰고 점점 복잡해지는 관료제에 의해 통치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관료제에 의해 귀족의 면세 특권이 확대되어 민중은 대신 과중한 세금에 시달려야 한다. 아메리카 식민지에 정착한 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일상용품들이 스페인에서 수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결국 스페인은 엄청나게 수입되는 식민지의 재화를 국내 경제 발전에 쓰지 못했고 물가는 오히려 폭등했으며 카스티아에 집중한 농업의 생산량은 수요를 따르지 못했다. 일반인들은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350. 식민적 경영이라는 유례없는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카를로스 1세 치하의 스페인은 너무나 허약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신대륙의 불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그리고 신대륙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도 16세기의 스페인에는 없었다. 오직 종교에 대한 열정적인 집착만이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었다. 351. 이로 인해 1560년대 스페인은 레콘키스타와 신대륙 정복을 이룬 열린 스페인에서 반종교 개혁에 닫힌 스페인으로 진입하게 된다. 에라스무스를 신봉했던 부왕 카를로스 1세와는 달리 펠리페 2세는 카톨릭 교조주의자였다. 종교 재판은 당시 유럽의 카톨릭 세계에서는 그리 드문 것은 아니었지만 스페인의 종교 재판은 상호 비방과 고발, 고문 등으로 가장 악명 높았다. 2만 명이 넘는 종교재판소 관리들이 스페인 전역에서 이단자를 색출했고 밀고가 횡행했다. 종교재판소는 금서 목록을 지정해 외국 서적 중 많은 수의 스페인 유입을 금지했고 스페인 지식인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15세기 이래 스페인을 지적으로 자극해온 플랑드르나 이탈리아 문화 유입이 상당 부분 통제되었다. 유대인, 무오인에 대한 배척이 여기에 합쳐졌다. 펠리페 2세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모든 이단들은 유대인 후손에 의해 그 씨가 뿌려졌다고 말했다. 352. 펠리페 2세는 마드리드에 초석을 놓은 왕이기도 하다. 1561년 펠리페 2세가 자신의 궁정을 바야돌리드에서 마드리드로 옮겼고 1601년부터 1605년 사이 마드리드는 정식으로 스페인의 수도가 되었다. 마드리드가 새 수도가 된 중요한 이유는 펠리페 2세의 궁정인 엘 에스코리알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스페인 왕들은 항구적인 수도를 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펠리페 2세는 부왕과는 달리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식민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353. 펠리페 2세는 그 자신을 위해 고전주의 형식의 건축 엘 에스코리아를 짓고 그 안에 집거했다. 엘 에스코리아는 왕궁인 동시에 수도원 그리고 왕의 장대한 무덤 같은 곳이었다. 1571년 스페인의 주축이 된 신성동맹은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해군을 물리쳤으나 이 승전이 스페인에게 실질적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이후 1588년 무적 함대의 패배로 스페인은 대서양의 제해권을 영국에 뺏기게 된다. 1579년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의 지배에 반기를 든 네덜란드는 1609년 스페인과 휴전협정을 체결하며 사실상 독립을 쟁취했다. 354. 일련의 사태로 인해 스페인 사람들은 영광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이미 스페인 경제의 몰락은 시작된 상태였다. 펠리페 2세 시대에 두 번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고 치세 말기에는 전염병까지 돌았다. 1500년대 내내 쏟아진 식민지의 금과 은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계획과 저축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펠리페 2세의 사망 후 왕위를 이어받은 펠리페 3세는 유약한 성격으로 대귀족들에게 휘둘렸다. 국가의 몰락을 엉뚱하게도 모리스코들에게 돌리며 1609년에서 1614년 사이에 모리스코들을 모두 국외로 추방하기도 했다. 1492년 유대인 추방에 이어 모리스코의 추방으로 인해 귀중한 노동력을 잃으면서 스페인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치달았다. 거듭된 몰락과 환멸이 국가를 지배했다. 354. 이러한 환멸 속에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엘 그레코의 걸작들이 탄생했다. 돈키호테의 전후편은 각각 1605년과 1614년에 출간되었는데 이 시기는 톨레도에서 엘 그레코가 활동하던 시기와 완전히 일치한다. 엘 그레코는 베네치아가 지배하고 있던 크레타에서 태어나 베네치아에서 그림을 배우고 톨레도에 정착했다. 그의 작품들은 베네치아의 화려한 색채와 테크닉이 스페인 전통에 어떻게 융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독특한 사례들이다. 355. 엘 그레코의 많은 그림들은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환상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작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에 화가는 지상과 천상을 함께 그리고 있다. 수테고지 그리스도의 세례 등 엘 그레코의 후기 작들은 신비와 열정적 신앙의 한 덩어리로 엉켜있는 듯한 작품들이다. 이제 화가는 대상을 보이는 대로 묘사하겠다는 개념을 완전히 이탈했으며 르네상스 화가들이 중시하던 해부학이나 인체의 비례에 대해서도 포기한 듯하다. 357. 펠리페 4세의 시대의 마드리드는 다시 한번 부흥의 기운을 맞았다. 16의 나이에 즉위한 펠리페 4세는 영리하고 교양 있는 젊은이였으나 열정은 모자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제국을 통치하느니 주위에 영향력이 있는 이들에게 의존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펠리페 4세가 기용한 총신은 안달루시아의 귀족인 올리바레스 백작이었다. 백작은 권력을 잡은 후 동양 출신의 지인들을 몇 명 마드리드로 불려들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였다. 357.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은 대략 120점의 벨라스케스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프라도의 상징이 되어 있는 시녀들을 비롯해 최고의 후원자였던 펠리페 4세의 초상과 그의 딸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 그리고 각종 종교화와 풍경화까지 프라도의 벨라스케스 컬렉션은 참으로 다양하다. 벨라스케스는 그전 궁정 화가들의 작품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합스부르크 스페인 왕실의 취향을 파악했고 그 취향에 맞추어 고귀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럽고 솔직한 초상을 그렸다. 358. 엘 그레코와 벨라스케스는 완전히 판이한 스타일을 구축했지만 이들은 모두 후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남겼다. 엘 그레코의 작품은 세잔, 샤갈, 모딜리아니, 피카소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1865년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했던 마네는 벨라스케스의 작품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빈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된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눈여겨보았던 구스타프 클림프트는 후대에 이름을 남길 화가는 벨라스케스와 클림트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360. 근친 결혼이 거듭되면서 유전병이 악화되었고 마침내 1700년에 카를로스 2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명맥을 완전히 끊어졌다. 스페인의 왕위는 전쟁 끝에 부르봉 왕가의 펠리페 5세에게로 넘어갔다. 펠리페 5세는 루이 14세와 펠리페 4세의 딸 마리아 델레사 왕비 사이의 손자였다. 마리아 델레사가 결혼할 당시 스페인 왕이 계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승계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1702년부터 1713년까지 치열한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졌다. 이 전쟁의 결과로 영국은 오늘날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중해 해군 기지 지브롤터를 얻었으며 이탈리아의 스페인 영토들은 오스트리아로 넘어갔다. 한때 유럽의 반 이상을 점령했던 스페인 합스부르크 제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361. 스페인 제국의 침몰은 스페인이 자처한 바가 컸다. 종교에 대한 지나친 집착, 무어인과 유대인을 내쫓은 과도한 순혈주의가 스페인의 발등을 찍은 격이었다.
쫓겨난 유대인들은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던 네덜란드로 이주했다. 합스부르크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네덜란드는 17세기 유럽 무역 교역량의 75%를 차지하는 무역 강국으로 군림하게 된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유일한 다인종 사회이자 두 개의 배치되는 종교가 공존한 것이었다. 그리고 스페인 합스부르크 제국의 왕들은 이 종교의 다양성을 전혀 인정할 의사가 없었다. 스페인의 몰락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362. 프라도 미술관 역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나폴레옹의 침략을 물리친 후 왕위를 차지한 페르디난도 7세는 루브르 박물관과 유사한 박물관을 마드리드에도 짓기로 했다. 1819년 개관한 프라도 미술관의 소장작들은 19세기 이후 스페인 화가들의 작품이 절대 다수를 이루지만 황금시대의 영광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 예를 들면 티치아노, 루벤스, 티에폴로 등 스페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화가들 그리고 플랑드르 화가들의 작품도 다수 소장돼 있다. 말하자면 이 미술관은 철저하게 스페인적인 스페인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황금시대의 유산이다. 소장작들은 크게 스페인 플랑드르, 이탈리아, 네덜란드 화가들의 작품들로 분류되어 있다. 363. 프라도에 소장된 스페인 화가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들은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 2세이다. 특히 벨라스케스와 고야는 왕실 궁정 화가였기 때문에 작품 대다수가 프라도에 소장돼 있다. 벨라스케스와 고야의 그림을 비교해보는 것은 프라도 미술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경험이다. 364. 고야가 그린 왕족 초상들 역시 벨라스케스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단순히 고귀한 신분으로만 그리지 않고 개인의 개성을 훌륭히 포착해내고 있다. 벨라스케스와 고야의 초상화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고야의 초상에는 개인의 개성에 더해 그들의 영혼이 가진 선량함과 추악한 면모까지도 드러난다는 점일 것이다. 1800년에 완성된 카를로스 4세 일가의 초상은 국왕 부부를 대단히 만족시켰다. 왕비와 공주의 세련된 금박 의상이 반짝거리며 금방이라도 빛을 발할 듯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화려한 의상에도 불구하고 왕과 왕비의 얼굴에서는 무기력함과 오만함이 숨김없이 드러난다. 364. 귀머거리가 된 화가는 자신의 집에 체크하며 집의 벽에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들을 그렸다. 이 그림들에서 부모는 자식을 잡아먹고 미친 사람들이 서로를 때려 죽이며 노인은 시체 옆에서 탐욕스럽게 밥을 먹는다. 여기서 고야는 황폐해져가는 인간성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고독, 자신의 원죄인 매독에 대한 회한 등을 무시무시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70세가 넘은 고야가 이 지독하고도 대담한 작품들을 그린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프라도 미술관은 고야의 검은 집 벽화들을 떼내어 미술관의 한 전시실에 그대로 붙여놓았다. 366.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의 제2의 도시로 꼽히는 바르셀로나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환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인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과 맞닥뜨리게 된다. 가우디의 건축 요소들은 이슬람의 유산, 기독교 신앙, 그리고 카탈루니아의 지역색 등이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오히려 상반된 이 요소들이 가우디의 천재성과 합쳐져서 건축 사상 가장 독특하고 가장 놀라운 역작들을 남겨놓았다. 366. 경제적 부흥을 등에 업은 바르셀로나는 문화에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나는 마드리드의 카스티아어와는 다른 카탈루니아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찍이 아라곤의 왕관이라고 불릴 만큼 아라곤 연합왕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19세기 스페인의 정치와 경제 활동이 모두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산업화의 물결에 힘입어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가우디라는 강한 독창성을 가진 건축가가 활동하기에 바르셀로나는 꽤 좋은 토양이었던 셈이다. 367. 가우디는 중세시대의 건축 양식 그 중에서도 고딕 양식이야말로 모든 건축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비단 가우디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유럽 건축의 전반적인 경향은 복고주의였다.
가우디는 학창시절부터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이슬람 건축의 형태, 당시 스페인에서 아줄레오라고 불리던 이슬람의 타일 형식에 주목했고, 이슬람과 기독교 양식이 혼합된 무대 하루 건축의 장식성을 깊이 연구했다. 이미 여러 스페인 건축가들이 무대하르 예술을 건축에 이용하고 있었다. 아우디는 이슬람 건축에서 영향을 받으면서도 타일과 모자이크 장식에서 자신의 독창성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고대와 중세 현대가 뒤섞여 있는 이 교회는 스페인 건축의 역사와 가우디 건축의 역사를 모두 망라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념비이자 서사시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가우디를 지배한 아니 시대를 방문하고 대부분의 스페인 사람들을 지배했던 열렬한 기독교 신앙이 숨어 있다. 370. 16. 안달루시아 이슬람과 아프리카 사이에서 스페인이 주는 이질적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남부인 안달루시아로 가볼 필요가 있다. 안달루시아의 역사는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의 시간들,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문화가 꼽히던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달루시아의 기온은 유럽보다 아프리카에 가깝다. 겨울에도 일조량이 풍부하고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가장 추운 1월의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이고 여름의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는다. 2월과 10월을 제외하면 비가 오는 계절이 거의 없다. 영국과 독일, 스웨덴의 관광객들은 풍요한 햇빛과 맛있는 음식, 싼 물가를 찾아 안달루시아로 날아온다. 376. 서기 711년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다 지친 이슬람 세력은 북아프리카에서 배편을 통해 안달루시아로 넘어왔다. 이베리아 반도는 순식간에 이슬람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반도의 북부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 세력에 의해 수복되었지만 남부인 안달루시아는 거의 800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다. 자연히 이 지역에 남아있는 이슬람 문화의 흔적은 유럽 그 어느 곳보다 더 독특한 문화의 혼합을 일구어냈다. 376. 플라멩고 댄서의 화려한 의상과 현란한 스텝을 떠올린다. 춤이기 이전에 스페인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플라멩코는 안달루시아의 집시들이 추던 춤이며 지금도 안달루시아의 각 지역마다 독특한 플라멩코와 칸테들이 전승되고 있다. 플라멩코는 깊은 노래라는 뜻으로 인간을 끌어오르는 격정, 꾸미지 않은 날 것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춤과 노래, 기타의 반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춤은 안달루시아를 거쳐간 여러 이질적인 문화들을 융합해서 만들었다. 아프리카에서 들어왔다고 전해지는 집시 문화, 스페인의 토속, 민속 음악, 그리고 유대인과 아랍인의 음악이 섞여서 플라멩코와 기타 음악으로 완성되었다. 376. 전통적으로 이슬람 세력은 신권 군주제, 즉 한 사람이 군주와 종교 주도자를 겸하는 체제를 택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632년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의 아들들이 모두 요절하자 칼리파라는 직함을 가진 지도자가 군주와 종교 수장을 겸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였던 메카, 메디나에서 중동 전역으로 빠르게 세력권을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378. 이슬람이 발행하던 7세기 초반 중동 주변의 세력과는 동쪽으로는 사산 왕조, 서쪽으로는 비잔티움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사산 왕조가 차지하고 있던 동쪽의 이란 고원은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치 않은 건조한 기후였다. 이슬람 세력은 동진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향했지만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도 용이하지 않았다. 중동과 유럽 사이에 위치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378.